마님, 오늘 밤 빗장은 열어두시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불러올 피바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절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조씨 부인의 방으로 거친 숨소리를 내뿜는 머슴 만드기가 발을 들입니다. 과연 머슴 만드기가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고 부인이 7년간 지켜온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하늘이 노하셨는지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청풍명월이라 불리던 조씨 부인의 기와집은 어둠 속에 잠겨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37의 조씨 부인이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해진 도포가 놓여 있었지요. 부인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도포의 옷깃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정절의 화신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칭찬 뒤에 숨겨진 부인의 가슴속은 이미 차디찬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여인의 붉은 입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소슬바람 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마당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 만드기 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사랑채 지붕의 기와가 몇 장 날아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도 묵직했습니다. 석 달 전 장터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것을 부인이 거두어 머슴으로 삼은 사내 만드기였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으나 가끔 부인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로 부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부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기와가 날아간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안채까지 들어오느냐. 날이 밝거든 사람을 불러 고치면 될 것을. 하지만 문 밖의 만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창호지에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그의 단단한 어깨와 굵은 팔뚝이 느껴져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기와가 문제가 아니라 지붕 사이로 들이친 빗물이 안채 벽줄기를 타고 내려와 마님이 계신 안방까지 적실까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잠시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문고리를 잡으면 지난 7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명예와 절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알 수 없는 욕망이 그녀의 손을 문고리로 이끌었습니다. 달칵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친 서늘한 빗줄기와 함께 흠뻑 젖은 만득의 거구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젖은 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탄탄한 가슴 근육이 등잔불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이놈 감히 어디를 보느냐? 만득의 붉게 충혈된 눈은 부인의 하얀 목덜미와 떨리는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에 젖은 서늘함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마님, 소인은 오늘 밤 지붕보다 더 뜨거운 곳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부인의 뺨에 닿았고 빗물 냄새와 사내의 땀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달궈 놓았습니다.
만득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화문석 위로 그의 옷에서 떨어진 빗물이 검은 얼룩을 만들며 번져나갔습니다. 조 씨 부인은 벽장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인단 말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사람이라도 부르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부인의 호통은 엄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앞에 둔 듯 집요하고도 뜨거웠습니다. 부르십시오. 사람들을 불러서 이 천한 머슴이 마님의 안방에 들어왔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하지만 마님께서도 이 어둠과 적막이 죽기보다 싫으셨던 것 아니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젖은 저고리를 과감하게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의 어깨 위에는 수많은 흉터가 기괴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 칼에 베인 흔적. 그것은 단순한 농사꾼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훈장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상처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저 상처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만득은 피식 웃으며 부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흙내음과 빗물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사내의 뜨거운 열기가 부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가 거친 손을 뻗어 부인의 하얀 뺨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소인은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해줄 분은 오직 마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가득해 거칠었지만 그 촉감은 소름 끼치도록 뜨거웠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억지로 죽여왔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없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러지 마라. 우리가 함께 죽을 길이다. 가문의 채통이, 나의 정절이. 만득은 부인의 허리를 한 팔로 낚아채며 자신의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오늘 밤만은 양반댁 과부가 아닌 그저 피가 흐르는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소인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부인의 고개가 꺾이며 만득의 어깨에 깊이 묻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한번 세상을 부술 듯이 울부짖었고 방 안의 등잔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엉켜들었습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조씨 부인의 기와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이면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종들은 부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며 숨을 죽였고 만득 역시 묵묵히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며 제 할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가 부인의 신경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사각, 사각. 무언가 날카로운 칼로 단단한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툇마루 끝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만득이 자신의 억눌린 가슴을 깎아내는 소리처럼 처연하게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매일 밤 잠도 자지 않고 사랑채 마루 끝에서 작은 나무 조각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궁금증과 묘한 그리움을 참지 못한 부인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사랑채 간처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을 받은 만득의 옆얼굴은 평소의 투박함은 간대었고 마치 잘 빚어진 석상처럼 날카롭고 고고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덧 여인의 비녀 모양을 한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칼로 비녀의 머리에 섬세한 목단꽃을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득은 나무 비녀를 어루만지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목단이 활짝 피는 날 나의 원수들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비녀를 꽂아주는 날 나는 비로소 사내가 되겠지. 원수라니? 정체라니? 부인의 가슴 속에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힘 좋은 떠돌이인 줄 알았던 만득에게 이토록 깊고 어두운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만득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부인이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만득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님, 거기 계신 것을 다 압니다. 이리 오셔서 소인이 깎은 것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묘한 마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홀린 듯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만득 앞에 섰습니다. 만득은 손바닥 위에 놓인 나무 비녀를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비녀는 흔한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어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지요. 마님과 저 사이의 비밀을 지켜줄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매끄러운 감촉과 만득의 온기가 섞여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가 깎는 것이 정말 비녀뿐이냐? 내 눈에는 이미 칼날이 서 있구나. 너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부인의 물음에 만득은 대답 대신 부인의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칼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뽑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지키고 싶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인의 젖은 눈동자에 머물렀고 부인은 그 시선에 갇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마을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악명이 자자하던 산적대가 관아의 추적을 피해 조씨 부인의 마을 근처 산새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겁에 질려 몽둥이를 들고 밤샘 보초를 섰고 조씨 부인 역시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종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오후 산적 중 한 명이 담을 넘어 조씨 부인의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시뻘건 칼을 든 산적은 부엌에서 일을 하던 몸종들을 위협하며 금부치를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과부가 재물이 많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당장 보따리를 내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문을 열려는 찰나 어디선가 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무언가가 산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흔한 몽둥이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소 나무를 깎을 때 쓰던 작은 조각칼 하나가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적은 코웃음을 치며 만득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머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비켜라, 이놈아. 하지만 다음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만득의 몸이 그림자처럼 낮게 깔리더니 산적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산적의 손목을 가볍게 스치는가 싶더니 산적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만득은 땅에 떨어지는 칼을 발등으로 툭 차올린 뒤 공중에서 낚아채 산적의 목 끝에 겨누었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은 머슴의 투박한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무예를 익힌 명문가 자제나 궁중 호위무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살수의 몸짓이었습니다. 부인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산적은 겁에 질려 살려주쇼. 를 연발하며 도망쳤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만득은 손에 든 칼을 무심하게 바닥에 던지고는 자신의 무명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마님,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부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만득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방금 그 무예는 평범한 사람이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득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이미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그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과 함께 부인을 향한 광기 어린 충성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박수무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조씨 부인의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그 무당은 귀신같이 남의 뒤를 캐내어 협박하고 재물을 뜯어내기로 유명한 자였지요. 어느 날 저녁 조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그 무당이 나타나 기묘한 방울 소리를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부정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음기가 양기를 억누르니 곧 피바람이 불겠어.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득과의 은밀한 밤이 들통난 것일까? 아니면 만득의 위험한 정체가 무당의 눈에 비친 것일까? 불안감에 휩싸인 부인은 만득을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간으로 불렀습니다. 곳간 안은 집단 냄새와 오래된 곡식 냄새로 가득했고 위태롭게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부인은 만득의 젖은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무당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구나. 만득은 어둠 속에서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무당이 노리는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마님의 재산과 가문일 것입니다. 만득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무당이 움직이면 그 배후에 있는 놈들도 꼬리를 드러내겠지요. 마님,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부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만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하느냐? 만득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무당이 다시 찾아오면 이 가루를 술에 타서 먹이십시오. 그러면 그자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고도 위험천만한 거래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단순히 머슴을 사랑한 과부가 아니라 그의 위험한 계획에 동참한 공범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낭떠러지면 어쩌나? 부인의 물음에 만득은 부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떨어진다면 그곳이 극락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쌓여 있는 쌀가마니 위로 하나가 되어 엉켰습니다.
밖에서는 무당의 방울소리가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발이 달린 귀신보다 빠르다고들 하지요.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우물가에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조씨 부인네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말이야. 입술이 얇은 김참판댁 친모가 바가지로 물을 뜨며 은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그 산에 머슴치고는 눈매가 너무 매서워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건너편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박서방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조씨 부인 얼굴색이 달라진 거 못 느꼈어? 7년이나 과부로 살며 잿빛 같던 얼굴이 요즘은 막 피어난 목단꽃처럼 발그레하다니까. 안악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안주거리요. 누군가의 비밀은 가장 맛있는 성찬인 법이지요. 어머머 정말 하긴 그 머슴놈 체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어깨가 이만하고 허벅지가 통나무 같으니 어떤 여자인들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애끼 이 사람아. 조씨 부인이 어떤 분인데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해. 마을에서 정절녀라고 칭송이 자자한 분이야. 박서방댁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호기심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절? 속살 타들어가는 건 본인만 아는 법이지. 밤마다 담벼락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더라고. 이때 우물가 뒤편 나무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수무당의 수하인 전박이었습니다. 그는 안악들의 수다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이거 대단한 건수가 되겠구먼. 부인 고고한 척하더니 뒤로는 구렁이를 키우고 계셨군. 전박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수다를 넘어 조씨 부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안악들의 시선에 가슴이 답답해진 조씨 부인은 밤늦게 집 뒤편 깊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계곡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지요. 부인은 주변을 살핀 뒤 천천히 옷가지들을 벗어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얀 소복이 벗겨지자 달빛 아래 드러난 부인의 살결은 마치 갓 빚어낸 백자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아, 차갑구나. 발끝에 닿는 시원한 물기에 부인은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몸의 열기가 차가운 계곡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가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는 것이냐?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만득이었습니다. 그는 윗몸을 드러낸 채 어깨에 커다란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소인입니다, 마님. 밤중에 목이 타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만득의 시선이 물속에 잠긴 부인의 하얀 어깨와 물 위로 살짝 드러난 쇳골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들고 있던 물동이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너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물러가라. 부인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득의 뜨거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만득은 물러서기는커녕 천천히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소인의 눈을 가리셔도 이 가슴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달빛이 이토록 밝은데 어찌 숨기려 하십니까? 그는 계곡물 속으로 거침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이 부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만득은 어느새 부인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마님은 차가운 얼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분임을 저는 압니다. 부인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만득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단한 근육과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을 비추던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계곡에는 거친 숨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씨 부인의 집으로 귀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벌되는 문중 어른이 보냈다는 최고급 청주와 안주상이었지요. 마님 문중에서 부인께서 홀로 고생하신다며 기력 보강에 좋은 술을 보내오셨습니다. 참모가 들고 온 술상 위에는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문중 어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마당을 쓸던 만득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와 부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만득아, 내 이놈이 미쳤느냐? 어디 안방까지 허락도 없이. 부인은 당황하며 꾸짖었지만 만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에서 술잔을 뺏어 들고는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술 향기가 너무 진합니다. 무언가를 감추려 할 때 쓰는 수법이지요. 만득은 품 안에서 은비녀를 꺼내 술잔에 담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번쩍이던 은비녀의 끝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며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문중에서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만득은 차갑게 식은 술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문중의 이름을 빌린 자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마님의 재산과 이 땅을 노리는 자들 말입니다. 부인은 온몸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문의 어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이냐? 이 넓은 기와집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만득이 부인의 무릎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부인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인이 마님의 그림자가 되어 다가오는 모든 칼날을 대신 막겠습니다. 만득의 눈에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광기 어린 보호 본능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서늘한 눈빛에서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뒷방에 머물고 있는 만득을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만 위태롭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만득아, 정직하게 말해다오. 너는 누구냐? 그 무예와 그 통찰력은 결코 평범한 머슴의 것이 아니다. 부인의 물음에 만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촛불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방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략으로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저는 노비로 팔려갔지요.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천근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10년을 개처럼 살았습니다.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며 칼을 갈았지요. 그런데 만득이 말을 멈추고 부인을 지시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저를 거두어 주신 마님을 뵙고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머물기로 한 것이냐? 만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개가 되어 짖을 수도 있고 적들의 목을 물어뜯는 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깍담한 나무 조각을 꺼내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마님을 위협하는 모든 자의 목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님과 함께 이 굴레를 벗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만득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나 같은 과부가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느냐? 짐이라니요. 마님은 제게 남은 유일한 세상입니다. 만득은 부인의 손등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부인의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그치고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깊은 밤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 침소에 들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질책했을 부인이었지만 오늘은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득이냐?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 마님. 밤 공기가 차서 숯을 좀 더 넣어드리러 왔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방 안은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으니까요. 달칵 문고리가 열리고 만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한 걸음으로 부인의 침소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마님, 오늘 밤은 혼자 계시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인은 대답 대신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반가의 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내의 온기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가까이. 부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만득은 거친 동작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겹쳐졌습니다. 만득의 강인한 팔이 부인의 가냘픈 허리를 감싸 안았고 부인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님, 나의 여인이여. 만득의 낮은 속삭임이 부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안방의 문은 그렇게 열렸고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인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계시겠지요. 박수무당이 다시 조씨 부인의 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섯을 펄은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당에 서 있던 종들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듯 기괴한 걸음걸이로 부인의 안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나오너라. 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는 요물이 어디 숨었느냐. 그의 호통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까? 예의를 갖추십시오. 부인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무당의 눈은 이미 부인의 옷매무새 너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의? 죽은 남편의 넋이 통곡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데 무슨 예의를 찾는단 말이냐? 무당은 칼끝으로 부인의 발끝을 가리켰습니다. 내 발밑을 보아라. 사내의 기운이, 그것도 천한 머슴의 기운이 안방 문턱을 넘나드니 가문에 피바람이 불조짐이로다. 마을 사람들과 종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무당을 응시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로 양반과 부인을 모욕하다니 그 대가가 무겁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때 사랑채에서 만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당님, 귀신을 보신다더니 눈이 침침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마님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이 마을 모든 개와 소도 죄인이겠군요. 무당은 만득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머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곧 관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무당의 선포에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인은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만득이 마당을 지키며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내가 이 사내를 계속 곁에 둔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부인은 눈을 감고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안아주던 만득의 뜨거운 가슴뿐이었습니다. 마님, 아직 깨어 계십니까? 문 밖에서 만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만득아, 이제 그만 떠나거라. 무당이 관가와 손을 잡았다면 내 힘으로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부인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득은 부인의 무릎 앞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님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부적 주머니를 꺼내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 가문의 인장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것을 들고 한양의 김판서 댁을 찾아가십시오. 부인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양의 김판서라면 조정의 실세가 아니냐? 내가 정녕 그 집안과 연이 있단 말이냐? 만득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죽었으나 마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망령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부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은 이 사내가 단순한 정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라는 사실을요. 부인은 만득을 꽉 껴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것이다. 더 이상 가문의 허울 뒤에 숨지 않겠다. 두 사람의 결연한 약속 위로 어두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가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씨 부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박수무당이 앞장서서 위세를 부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들으시오. 이 집에 숨어든 도망 노비이자 대역죄인의 후손을 체포하라는 사또의 명령이요. 부인은 당당하게 마루로 나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망 노비라니요. 이 사람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둔 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당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이것이 만득의 몽타주와 죄상입니다. 10년 전 반역죄로 처단된 가문의 생존자임이 확인되었소. 포졸들이 우르르 사랑채로 몰려갔습니다. 만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득아, 안 된다. 이놈들아, 당장 내 손을 놓거라. 부인이 울부짖으며 만득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장의 수하들이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만득은 포박당하는 와중에도 부인을 향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님, 울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관가에 다녀오는 것뿐입니다. 제가 드린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깊고 단단했습니다. 무당은 만득의 뺨을 갈기며 비웃었습니다.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기세냐? 고신을 당해봐야 내 주둥이가 열리겠지. 만득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과부가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역적의 놈을 안방에 들이다니.
부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동자 속에는 절망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 차가운 감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평소 신세를 졌던 이방을 매수하여 겨우 면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옥사를 찾았습니다. 만드가 정신이 드느냐? 창살 너머로 보이는 만득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무당의 사주를 받은 옥졸들이 밤새도록 그를 고문한 탓에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만득은 간신히 눈을 뜨고 부인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위험하게.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미리 준비해온 주먹밥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 좀 먹어보거라. 그리고 이것을 챙기거라. 부인은 주먹밥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비녀를 만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만득이 예전에 깎아주었던 바로 그 목단 비녀였습니다. 만득은 비녀를 만지는 순간 비녀 끝부분이 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인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비녀의 머리 부분을 돌렸습니다. 비녀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얇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친정의 인맥을 동원해 알아낸 박수무당의 치명적인 약점이 적힌 글이었습니다. 무당이 관아의 창고를 털어 군량미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오늘 밤 내가 옥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두마. 부인의 속삭임에 만득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런 일을.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손이 창살 사이로 잠시 맞닿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연대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부인은 옥사를 나와 곧바로 박수무당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부인이 제 발로 찾아오자 승리감에 취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이쿠, 조씨 부인 아니십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는 모양이지요?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오신 겁니까? 무당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부인을 훑어보았습니다. 부인은 차분하게 무당의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무당님, 제가 오늘 온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 역적의 놈을 살려달라는 거래라면 거절하겠습니다. 부인은 피식 웃으며 품 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무당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관아 창고의 군량미가 무당님의 뒤뜰로 흘러들어간 기록입니다. 사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무당님의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무당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내 아버지는 평생을 법과 기록을 다루는 관료였습니다. 내가 그 딸임을 잊으셨나 봅니다. 부인은 만득이 가르쳐준 대로 미리 준비한 약초 가루를 무당의 찻잔에 슬쩍 뿌렸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시지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모두가 평화롭지 않습니까? 무당은 당황한 나머지 부인이 건넨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무당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귀신이다. 내 눈앞에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 만득이 준 가루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공포를 극대화하는 비약이었습니다. 부인은 공포에 질려 발광하는 무당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당신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제 무당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인은 무당의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옥에 갇힌 만득을 구출하고 가문을 짓누르는 모든 적을 소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늘에 걸린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미쳐버린 박수무당은 자신의 거처에서 정체 모를 주문을 외우며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와라. 와서 이 부정한 것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조씨 가문의 대를 끊고 그 요망한 계집의 목을 쳐라. 무당의 입에서는 시커먼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눈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먹인 약초가루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지은 죄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관아의 지하 감옥에서 거친 쇠사슬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득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전해준 비녀 속에 숨겨진 작은 칼날로 포졸들의 감시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범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만득은 빗속을 뚫고 무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은 만득이 나타나자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역적의 자식?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만득은 단숨에 무당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무당, 너의 신통력은 탐욕에 가려진 지 오래다. 내가 죽인 무고한 영혼들이 지금 내 등 뒤에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만득의 서늘한 일갈에 무당은 허공을 보며 실성한 듯 웃다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무당이 뿌려놓은 붉은 부적들이 빗물에 젖어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을 제압한 만득이 조씨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집안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마님, 마님, 어디 계십니까? 만득은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고 매캐한 연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방 문 앞에 주저앉아 기침을 토하던 부인이 만득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뻗었습니다. 만득아, 오지 마라. 이곳은 이미 끝났다. 만득은 타오르는 옷자락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건너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두 사람이 불타는 사랑채를 빠져나올 때 뒤편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간 부인을 옥죄던 정절의 감옥이자 양반가의 허울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만득의 품에 안겨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씨 가문의 과부는 죽었다. 여기에 남은 것은 그저 한 사내를 사랑한 여인뿐이다. 만득은 부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예, 마님.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선 신분도 과거도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조씨 부인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만득은 부인을 안전한 숲속 동굴에 숨겨두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건네준 가문의 인장을 가슴에 품고 그는 진정한 무사의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장, 자고 있느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러 왔다. 잠결에 일어난 이장은 만득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자빠졌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관하로 가겠다. 포졸들을 부르겠다. 만득은 이장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포졸들은 오지 않는다. 내가 무당과 짜고 군량미를 빼돌린 장부는 이미 사또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
이장은 사르르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살려주게. 만드가, 아니 만득 나으리.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랬네. 만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는 놈. 평생을 감옥에서 썩으며 내가 짓밟은 사람들의 곡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는 이장의 집 마당에 있던 말 한 피를 빼앗아 부인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가문의 원수도 자신을 괴롭히던 신분의 사슬도 모두 청산한 것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득과 부인은 나루터에 서서 마지막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비단 옷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없습니다. 부인은 만득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소녀의 웃음이었습니다. 비단옷이 무슨 소용이며 기와집이 무슨 소용이냐? 내 곁에 나를 지켜줄 정인이 있는데. 배사공이 노를 저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갔고 멀리서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강물에 자신의 비녀를 던져버렸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 강물에 수장하련다. 이제 나는 그저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구나. 만득은 부인을 품에 꼭 안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이진입니다. 이제 만득이가 아닌 당신의 산의 이진으로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나룻배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강물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길게 너울거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 부를지 모르나 그들에게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과 머슴 만득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화로 앞에 모여 그들의 행방을 추측하곤 했지요. 글쎄, 그 부인이 사실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지 뭐야? 아니야, 그 머슴이 실은 궁궐의 호위무사여서 부인을 데리고 명나라로 건너갔다더군.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은 한 사냥꾼이 기묘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며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목에는 오래된 나무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그 정교한 목단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노인은 노파의 손을 잡고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님 계신 곳에 비춰다오. 사냥꾼이 인사를 건네려 하자 안개가 갑자기 몰려와 오두막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그곳에는 오두막도 노부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바위 위에 낡은 나무 비녀 하나만이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도 시간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채 영원한 전설이 되어 산울림 속에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과부와 머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때로 목숨보다 무겁고 신분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바람소리꾼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에 더 구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